네,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대표의 말을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이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왔는데 민주당이 지금처럼 공격을 한다면 상당히 역풍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2일이었죠. 그 법원을 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중립성을 엄청 강조하고 네. 우리는 오직 헌법만 보고 헌법 믿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계엄, 불법 계엄을 했을 때 그 이후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내란 관련 법원에 지금 9번째 불출석을 했습니다. 법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근데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선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만 바라는 뿐이죠. 그래서 특검은 할 수 없이 뭘 했습니까? 그 재판부인 지규현 판사한테 제발 좀 병합 심리를 해 주십시오. 빨리 좀 하게 재판 진행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고작인 겁니다. 그 정도로 조희대 재판부가 그동안 상당히 정치적 편향성이 휘말려 왔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주장했던 자업자득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고 이 조 대법원장은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목소리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탄핵을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근데 출석을 거부한 것을 갖고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다?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계엄 맞습니다.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 저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대 어떠한 대법원장도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발했을 때 대법원장이 나서서 논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고등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 간혹 어떤 그 법사위에 나가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일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법부의 어떤 뭐랄까요? 그 독립이 해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다분히 민주당의 지금 내분 사태로 말미암은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또는 그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충돌 이것을 이슈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혹은 어떤 멘트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견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
그러니까 법원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했잖아요. 네네.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근데 법원장 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참여 안 했습니다. 법원장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내분 사태를 어떻게든 이슈로 돌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한 거 바로 지금 대표가 대표 받은 걸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물론 입장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3단계로 이슈화한다. 이슈화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뜬금없는 문제 제기에 국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임명직인 대법원장은 선출직인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역시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이 곧바로 원칙적 차원의 언급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3급 분립에 대해서 일단 입법부는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는 재판으로, 우리 행정부는 정책 결정으로 해서 서로 상호 경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이제 3급 분립의 이제 기본 원칙인데 최근에 한 3, 4년 오면서 아시다시피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사실. 행정부는 물론이고 이제 입법부,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들이 풀지 못하면 그 문제들이 전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사법부가 결국 전직 대통령을 파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뻔했었죠, 사실은. 그 정도로 사법부의 권력이 입법 행정보다 훨씬 비대해졌다라는 것이 이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 같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치의 사법부는 고사하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거의 일반적인 지금 말처럼 퍼져 있는데 이 정도로 사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견제할 장치가 더 이상 없는 거다. 그렇다면 뭔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여야가 합법적으로 사실 사법부 자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할 수 없을 때는 결국은 입법부가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뿐만 아니라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법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었고 겨우 사실 자리를 보존했었고 저는 그때도 여야 보수 진보 불문하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법원장이 사안별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법 기조를 완전히 헌법과 법 체제를 깡그리지 무너뜨리는 내란이라든지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부에서 목소리를 내야죠. 평판사, 평재판부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사법부를 고치려고 하는데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대통령에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저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강론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제에 사법부 개혁도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칭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았던 그런 판사였고요.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코트로서 대법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판결들을 민주당이 시비를 걸거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건도. 그런데
딱 한 건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당시 대표 시절에 그것을 지금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 그 이후부터 민주당은 중립성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폄훼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의 오늘 그 논평을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황급히 다급히 삭제한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속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공감했다.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 입장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 입장은 없다. 그리고 그 전제로 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싶으면 뒤에 거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삭제했습니다. 지금 출입기자단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살려놨습니다.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유가 정청래 대표 입에서도 나왔고 또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 그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사퇴해라.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본인,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그 재판을 한 당사자인 대법원장을 지금 사퇴시키려고 한다. 그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삭제 조치를 하려다가 그게 이제 출입기자단한테 들켜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곁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어떤 대목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 기억이 안 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재판 그걸 다시 환기시키는 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왜 환기시킬까요? 그게 지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 홀드돼 있습니다. 재판 과정 홀드돼 있는데 왜 환기시킬까요?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화제가 굉장히 돌려졌어요. 어저께까지의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이슈 돌리기 성공했죠. 하지만 그 성공이 과연 성공일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론 기회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어쨌든 지금 조 대법원장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조 대법원장이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대답을 해야 될지 안 할지도 본인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제일 유용히 주시하는 게 이제 여론 아니겠습니까? 민심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사법부도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광범위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꼭 이걸 진영 논리로 가면요 정말 우리 이 두 사람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립적이다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테면 구속영장을 했다가 청구에다 또 그걸 바로 또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 재산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해를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까 지금 판사가 옳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심에는 또 유죄를 또 판결을 내리고 준용을 하길래 저건 또 뭐야? 근데 또 대법원 또 그것도 파기환송한 게 도무지 재판부마다 완전히 판결이 달라요. 근데 우리 똑똑한 모든 언론들은 뭐라고 썼습니까? 그때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판사 어디 출신이고 이게 다 기록이지 않습니까? 판사에 따라서 이게 다 판결이 엇갈린다라고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너무 사법부에 널리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야 된다, 뭔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언론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진영 논리로 갈라지다 보니까 마치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차제에 사법부도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방 이후로 변해 왔지 않습니까? 민사체제나 형사체제라는데 그렇죠? 재판의 절차는 변화해 왔는데 그걸 누가 변화했습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다 변화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한치 어떤 그 헌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게 신중하게 민주당이 국민과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여야 협상을 거치면서 다만 사법부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발언 기회 드리면서 조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건가 이 부분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정치권의 어떤 지금 이 그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뭐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퇴가 과연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할 만한 이유가 공론회장에서 정말 그 공유할 수 있는 이유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란 특별 재판부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것은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입장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입법부라든지 자기의 정당이라든지 자신의 지지층의 어떤 좌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의 어떤 편을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왔는데 민주당이 지금 갑작스럽게 내란 전담재판부로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특별재판부에서 특별해서 전담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는 형사 25부가 전담 재판부예요. YTN이나 연합뉴스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내란 전담 지금 그 재판부로 형사 25부를 했다. 왜냐하면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계속 일어나니까 아예 지기현 판사가 있는 그쪽으로 전부 전담하게 했다라고 제목에 나옵니다.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현재 형사 25부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다시 다른 걸로 한대요.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구속 취소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재척사유입니다.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다시 무슨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어쩐다 위헌 시비비비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응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없다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주장처럼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짧게만 좀 짧게. 첨언 부탁드리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게 사법부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걸 주장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 개혁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이게 이제 법률 외에 헌법 외에 별도 조직을 만든다. 옛날에 반민특위처럼 이렇다면 문제 소리가 상당히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법률 내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뭐 서울지방법원에 30여 개 어떤 지법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 이제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거다. 더구나 이게 평상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개업이라면 아주 특수한 개업. 어떻게 보면 쿠데타나 다름없는 군사 반란이나 다름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이다. 이 부분에 찬반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이 부분에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이 왔는데 국민들은 그렇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대충 수긍하는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일사천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 마지막 보루 아닌가라고 기다려왔고 좀 참고 인내하며 왔던 국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내란 국면에서 봤던 사법부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법개혁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여론이 가고 그 여론 민심의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소 무리하게 세계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저는 보인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법개혁 사법부의 어떤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인데 오늘 첫날은 정치 분야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를 주장하면서 격돌을 했는데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어떤 잘못을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아쉬운 건 정책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정부에 묻는 그런 여당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어떤 정당성 뭐 이 부분에 치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탄핵은 재판하고 끝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끝났습니다. 내란 운운하는 건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직위원 판사가 지금 결심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곧 1심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정치권에서 여당은 그걸 또다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물으면 될 것 같고요. 야당 역시 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저도 좀 지켜봤고 또 이제 이 기사들 쭉 봤더니 네. 역시 정쟁이 그쳤더라.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평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도 남아있고 경제도 남아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로 데이터를 갖고 정부의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네, 결국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부각됐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는 이제 끝났다. 좀 내란물이 좀 그만하자. 지겹다. 이게 이제 국민힘 보수진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민생을 하자. 민생 국민을 가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내란이 끝났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9번째 지금 한 번도 지금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전부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작이고. 그리고 지금 12월 3일이도 작년에 내란한 지 1년도 지금 안 지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61년 5.16 이제 그 쿠데타가 했는데 지금 64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상당히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80년에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지금 뭐 본인의 유해를 못 묻고 지금 본인 자택의 문제, 연희동 자택의 문제만 이렇게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군사 행동, 군사 반란적인 사태는 역사적으로 오래오래 갑니다.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전문가들은 죽을 때까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그걸 기록할 거거든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역사적 큰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시작하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은 그 부분을 빨리 끝내고 싶겠죠. 넘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힘이나 보수 진영이 탄핵의 강, 내란의 강을 빨리 건널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를 한 가지만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2019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구형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첫 번째, 늦어도 너무 늦었다. 5년이나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법인 줄 알았어요, 저는. 5년 걸렸으니까요. 근데 1심이더라고요. 네. 그게 구형입니다. 그것도 선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더라도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 종지부를 끝내야 된다.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
선진화법을 이제 통과시킨 이유가 어찌됐든 안건을 이렇게 막거나 혹은 회의를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피한 어떤 그 의안을 이제 접수하는 것을 막았어야만 됐다라고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사실 선진화법에 위반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뭐 구형 그대로 나올지는 않겠지만 빨리 선고가 대법까지 나와야 이 정쟁 이걸로 인한 정쟁이 끝나지 않을까. 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은 같이 이제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균형을 맞추게 되느냐. 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것도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구형을 했고 오는 11월 20일에 1심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오늘 구형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매번 모든 정권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더라고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거일이고 조금 전에 저도 정말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생각이 전적으로 공감해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너무 늦었어요. 5년 동안. 재판부가 이건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일입니다. 저게 저렇게 어렵습니까? 무슨 눈치를 보고 왔길래 저렇게 5년을 질질 겁니까? 저 부분은 정말 사법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저는 오히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해도 저는 마땅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사법부의 문제점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저래 사법부가 변화해야 될 시점이 왔다. 민주당도 언젠가는 또 정권을 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걸 대비해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최대한 중립적인 틀 안에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비상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검찰 개혁이나 검찰청 해체를 못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 개혁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번에 사법부 역시 민주당이 상당히 장악하고 싶고 지배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겠지만 그걸 꾹꾹 눌러 참고 최대한 어떤 공론화 또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과로 저는 기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직격했는데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의 예방을 받은 직후라서 이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전부터 솔직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포지션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정부 하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에게 오면 다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 큰 모습 그건지 아니면은 정말 좀 센 표현이지만 2중 3중 플레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추석 전에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제가 참모라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좀 상황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만납시다라고 통화로 방학해 하고 그냥 적당히 무마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둘이 만나고 방학해 만나고 또 사진까지 올리고 이런 모습이 뭐를 의미하나 저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문재인 전 대통령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내심 그런 뭔가 정치적인 좀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어쨌든 저런 모습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대통령 전 총리가 만나는 모습과 공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이나 혹은 또 뭐 김어준 씨를 뭐 이렇게 그 편애하는 그런 청취자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모든 어떤 상식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편을 든다 이것이 아니라 예. 만약에 정말 뭐 누구도 만나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총리였잖아요, 솔직히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어떤 총리였고 또 자신의 허물을 많이 또 방어해 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사면 이런 것도 사실 이낙연 총리가 총대를 던 부분,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엄청나게 비판을 스스로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국정 운영을 함께 할 때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고마운 어떤 상황도 있고, 그래서 총리를 만난다, 그것을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에 나서지 않고 어떤 특정 사안마다 뭐 그 SNS에 올리지 않고 누구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듣자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저는 이낙연 총리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 사람이든 가서 만나고 그것 자체가 사실 미담이 될 겁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을 듣지 않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도 막 나서서 부산 지난번 총선에 막 그 유세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모습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SNS 메시지에 대한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